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오늘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비롯한 대형주가 선전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0%대의 저물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집세는 최대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어로는 동해, 일본어로는 일본해라고 나오는 일본 롯데 호텔 지도가 한국 롯데의 요청에 의해 바뀐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경제TV의 단독 보도입니다. 라인포드 배상안을 수용하며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던 금융사들이 정작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비롯한 대형주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1%대 상승하며 2675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의 대형주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러브콜은 지속됐습니다. 7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선 삼성전자는 2.51%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8%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신약 임상 일상 진행 소식이 전해지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빨간불을 켜며 5거래일째 상승해 899.34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40전 내린 118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나은 평가와 우리 경제 회복력에 자신감과 희망을 얻어 모든 국민들이 막바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우리의 올해 성장률 전망이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OECD는 어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1%로 지난 9월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한국은 효과적 방역 조치에 힘입어 회원국 중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OECD는 우리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 그린 투자도 향후 우리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나 월세 등 이 집세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한 달 새 2천만 원이나 오르는 모습인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0%대 저물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집세는 최대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6%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4월 처음으로 0%대로 진입한 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저물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전국적으로 전세나 월세 등 집세 상승률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집세는 0.6% 올라 2018년 4월 0.8%를 기록한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세값은 0.8% 오르며 2018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일단 계약 갱신하면서 사실 회전이 안 되는 물건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수의 물건들이 계약이 되면서 가격 우상향 추세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통계적으로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지난 8월 처음 5억 원을 돌파한 이후 4개월 동안 6,146만 원 올랐습니다. 서울 월세 역시 0.4% 오르는 등 4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삼성전자가 2021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김현석, 김기남, 고동진 3톱 체제를 유지하며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장 3명을 신규로 선임하는 등 과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회장 승진 인사가 기대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직급을 유지했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안정 속 쇄신을 도모하기 위한 2021년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경영에 복귀한 뒤 이뤄지는 세 번째 인사에서 삼성전자는 회사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며 2018년 3월부터 대표이사 역임을 해온 김현석, 김기남, 고동진의 트리오 체제는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 위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잘해온 3인 체제를 굳이 허물지 않고 안정을 추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 시대 뜻밖의 특수를 맞은 반도체 분야에선 기존 사장 3명 중 2명을 교체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에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 D램 개발실장 부사장이 사장으로, 파운드리 사업부는 최시영 글로벌 인프라 총괄 메모리 제조 기술센터장 부사장이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또 신설된 반도체 솔루션 부문 CTO는 파운드리 사업부장이었던 정은승 사장이 맡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에 CTO 직책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으로 CTO는 반도체 연구소와 생산기술연구소를 관장하게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생활가전 사업을 총괄했던 이재승 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생활가전 사업부 출신이 사장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 누락은 아직까지 배제할 수 없는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어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실물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자, 이로써 5분 충전으로 100km를 달릴 수 있는 차세대 전기차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오늘 오전 eGMP 디스커버리 온라인 행사를 열고 eGMP를 공개했습니다. eGMP는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라인업의 뼈대가 되는 신규 플랫폼입니다. 현대차는 이전까지 기존 내연기관의 뼈대를 변형하는 방식으로 전기차를 출시해왔습니다. 이번 eGMP는 세단과 SUV, 고성능차 등 차종에 관계없이 적용돼 고유의 강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내년 출시 예정인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을 시작으로 기아차 CV 등 차세대 전기차 라인업에 순차 적용됩니다. eGMP가 적용된 신형 전기차는 전체적인 성능이 강화됩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국내 기준 500km 이상으로 현재 시간은 전기차 중 가장 길고 18분 이내에 80%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로 빼기 3.5초 미만, 최고 속도 시속 260km, 최대 출력은 600마력까지 지원합니다. 이외에 공간 활용성도 보완됩니다. eGMP는 바닥에 배터리를 깔고 기존 엔진과 변속기가 차지했던 공간은 줄여 전기차만을 위한 최적화 구조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In line with this new paradigm, Hyundai Motor Group will introduce a total of 23 EV models by 2025, including dedicated EVs. We will supply more than 1 million EVs around the world and lead the era of popularized EVs. 현대차그룹은 eGMP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연간 100만 대를 판매해 전기차 글로벌 선두업체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일본 롯데호텔 홈페이지에 동해와 일본어 표기가 언어별로 달라 롯데가 또다시 국정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는 일본 사업이 별도 소관이라 관여하기 어렵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에 서울경제TV가 일본 롯데호텔 측을 취재해본 결과 언어별로 다른 표기는 한국 롯데 요청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롯데그룹이 운영하는 일본 롯데시티호텔 긴시초 지점 지도. 한국어로 설정하면 동해로 나오지만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로는 일본해라고 나옵니다. 지난주 롯데는 이 사실을 몰랐고 일본 사업은 별개의 부분이라 관여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논란이 된 일본 롯데호텔 측은 다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지난해 2월 한국 롯데 측이 한국어만 동해로 표기해달라 요청했다는 겁니다. 몰랐고 관여할 수 없다는 롯데 해명이 거짓인 셈입니다. 韓国の、ロッテグループの韓国の、会社の方から、リクエストいただいて、韓国語については、表記を変更したんですが、今のところその日本語で変えてくださいというリクエストその時にはなかったので。 콕 집어 한글만 동해로 표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만 적당히 속이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취재 과정에서 일본 롯데호텔 측은 한국에서 요청이 있으면 동일 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そうです。日本に駐在されている韓国の方いらっしゃいます。日時はお約束できませんが、こういった形で変更の必要があれば対応する可能性はございます。 한국 롯데는 여전히 한국과 일본 롯데는 각각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요청하기 어렵고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동민 회장이 양국 롯데의 수장인 것은 맞으나 한일 롯데는 다른 기업이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어만 동해로 바꾼 부분에 대해 오히려 한국 소비자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바꾼 노력으로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간 정서 차이를 고려했다는 것인데 전혀 몰랐다는 앞선 해명 등을 고려하면 한국 소비자들을 적당히 속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대우건설이 서울 정비업계에서 이달하면 2번의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 11구역과 노원구 상계 뉴타운 2구역에 입찰한 건데요. 이 두 사업지 모두 경쟁 상대로 입찰한 곳이 대우건설보다는 시공 능력 순위가 낮은 중견사라 대우건설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대우건설은 어제 상계 2구역 재개발 사업에 동부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말 흑석 11구역 재개발 사업에 입찰한 지 약 일주일 만입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4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수주에 실패한 뒤 서울권 정비사업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다시 모습을 드러낸 까닭은 올해가 가기 전 정비사업 수주 실적을 올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막판 스퍼트를 내는 대우건설의 상대는 코오롱 글로벌과 두산건설. 상대적으로 대우건설보다 시공 능력 순위가 낮고 주택사업 규모가 적은 건설사들로 대우건설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흑석 11구역 일대 공인중개사는 조합원들이 대우건설을 더 선호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 분석표를 봐도 커뮤니티 자체가 퀄리티가 달라요. 서밋더일이라는 일단 브랜드 자체 또 헤인드급 브랜드로 지금 다들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그 브랜드 쓰고. 10월 말 기준 대우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7,341억 원. 여기에 이틀 전 대구 효목일동 7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8천여억 원을 넘긴 상태입니다. 흑석과 상계, 두 사업지 중 어느 곳을 수주하든 대우건설은 수주 잔액 1조 원을 넘길 뿐 아니라 서울권 정비사업 수주에도 성공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라인펀드 100% 배상안을 수용하며 신한금융투자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던 금융사들이 정작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판매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진 데다 관계사들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금감원의 100% 배상안을 수용한 라인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 4곳. 이들 판매사는 8월 말 금감원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조사 결과를 수용하며 일찌감치 투자 원금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투에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던 나머지 3곳 판매사들은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는 구상권 청구에 대한 원칙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금감원 결정 이후 구상권 청구를 위한 조치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판매사들이 소송에 머뭇거리는 이유가 금감원의 경징계 조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감원이 라인펀드 판매 증권사들의 과태료 처분이라는 경징계를 내린 사안을 두고 수년간 긴 법정 싸움을 벌이는 것도 부담스러운 데다 승소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 임원의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범죄 사실이 확정된 후에야 구상권 청구의 명분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론에 떠밀려 금감원 배상 결정을 수용하면서 배임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구상권 청구라는 카드를 내놨지만 현실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겁니다. 펀드 판매사들의 소송 제기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임박한 금감원의 라인펀드 판매 은행들의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또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더욱 커지고 있고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겠죠. 4일 연속 확진자 400명대를 이어오면서 지난주부터 매출 타격이 큰 데다가 오늘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서면서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복귀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이동주 중소기업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최근에 힘든 시간이 다시 찾아오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확실히 2월 달, 3월 달에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여러 대책이 위해 다소 호전을 보였으나 최근에 다시 악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연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영향력 차이가 있는데 여행업, PC방, 수련시설 등 개인 서비스업이나 여가 서비스업의 타격이 큽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간의 회복의 온도차가 좀 존재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K방역 제품 등 코로나19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섬유 제품, 가방, 신발, 가구, 유리 제품, 액세서리 이런 품목들은 내수시장 기반의 소비재 제조업들이고요.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언택트 비대면 경제활동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소상공인, 네네. 중소기업의 변화가 시급해졌다라고 하는데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나요? 최근 백신 개발로 인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상이 과거 일상으로 회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대면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접목되어 있고 소비자 또한 새로운 기술에 거부감 없이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비자 행태가 일상화되고 표준화되는 유행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예,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빠르면은 올 연말께부터 접종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단기간이 아니잖아요. 중장기 전략이 그래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소상공인의 어떤 디지털 경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점을 예로 들어보면 서점은 지금까지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서적을 손님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잘 배치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온라인 서점이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서적도 등장하고 책을 읽어주는 앱도 개발되어 있어서 지금까지의 서점 기능으로 더 이상 생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이미 일부 서점들은 고객의 수요를 파악해 고객이 관심을 가질 책을 찾아 추천하는 큐레이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거나 보다 고객 편의에 맞게
기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의 업종을 잘 파악하고 업의 미래를 재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격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사업 전환이나 품목 다변화를 통해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O2O 얘기들 나오잖아요. 오늘 오프라인이 연결된 건데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 수 있나요? 네, 소상공인들이 현재 이 O2O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O2O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유 시장 같은 경우 티커머스 시장에도 뛰어들었고요. 상인들의 한 70%가 이러한 방식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원 도계 부부 시장은 포털 업체에 손잡고 온라인 배달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상인들이 직접 출연해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전통시장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건을 진열하고 오는 손님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 생존을 위해 서비스 모델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강점은 하이터치였습니다. 대기업과는 달리 고객과의 접점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디지털화와 같은 하이테크에 소상공인의 하이터치를 접목한다면 소상공인들도 틈새 시장을 찾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소상공인들 디지털 전환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를 위해 이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 정책들 필요할 텐데 어떤 정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이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디지털 기술 개발을 하고 함께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기술이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좀 시범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기술의 적용과 확산이 도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디지털 스토어나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동주 중소기업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하던 자영업자와 기업의 대출 증가세가 3분기에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산업별 대출 규모는 1,366조 원으로 2분기보다 37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난 2분기 증가액 약 69조 원보다는 증가폭이 크게 줄었지만 전체 대출 규모는 여전히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 대출 규모는 2분기에 47조 2천억 원에서 3분기 28조 9천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같은 기간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역시 대출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용도별로 본다면 운전자금 대출 증가폭은 2분기 52조 1천억 원에서 3분기 24조 4천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상반기 대출의 대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자금 수요 둔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타업체 상품 판매, 회식비 등을 강요한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 총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이마트는 납품업체 파견 직원의 제휴 계약이 돼 있는 카드 발급, 이동통신, 약 22만 건의 상조 서비스 가입 등 제휴 상품 판매 업무를 부과했고 매장 청소나 주차 관리, 인사도우미 등 업무에도 동원한 바 있습니다. 또 65개 납품업체로부터 기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183억 원의 판매 장려금을 받아내 이 돈을 자사 직원들의 회식비, 무수 직원 시상비 등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 파견 직원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가 드러난 만큼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지난 3분기 국내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운용사들이 굴리는 자산 규모도 9월 말 기준 1,193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분기 자산운용회사 잠정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은 지난 3분기 4,500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 2분기 대비 44.4%, 작년 3분기 대비 97.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해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풀며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이 활황을 맞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
정부가 오는 2022년도까지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전세 18,000가구를 공급합니다. 공공전세는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 가구면 입주할 수 있고 경쟁이 생길 경우에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세 90% 이하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과 내후년 수도권에 9,000가구씩 총 18,000가구가 공급됩니다.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000가구, 하반기에 2,000가구입니다. 공공전세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와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매입해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내일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1년 내내 긴장 속에서 수능을 준비하셨을 것이고요. 또 최근에 확진자 급증에 더욱 걱정도 크셨을 텐데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 꼭 얻으시길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